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어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상 처음 단독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삼국 협력의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정신, 2개의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탈북 청년이 직접 참석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실상을 전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72명이 숨졌습니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어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형석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 조사는 어제 아침 10시 30분쯤 시작해 1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300페이지 분량 질문지를 토대로 민간업자에게 3천억 대 이익을 몰아준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주는 등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개입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던 지난 3번의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 대표도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현동 의혹으로 이 대표가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서 입장문을 10여 분간 읽으면서 검찰과 정부를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무능을 감추려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제발로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리 만들어진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며 정부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검찰 소환은 100번도 응할 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10여 분간 이어졌고 검찰청사 주변에 모인 지지자 200여 명은 내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단상과 마이크 등 이전 소환 때보다 준비된 모습이었지만 지지자들의 반응은 이전보다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월 성남 FC 의혹과 대장동 위례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이동이 힘들 정도였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동행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해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문건도 채택됩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미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오찬이 이어지고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정신이라는 두 개의 문건이 채택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경제규범과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의체 창설, 북핵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구성됩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한편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 추진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3국 협의체 정도로 안보동맹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발사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을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지난해 5월에도 북한은 ICBM을 포함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의를 겨냥해 IC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되었고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 지난 5월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또 식량 사정 악화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북한 당국이 불평분자 색출 전담 TF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 핵미사일 핵심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에는 탈북 청년이 참석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전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주 유엔 대사가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The provisional agenda for this meeting is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agenda is adopted. 안보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연 건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안건은 9개국 이상이 지지하면서 채택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 청년이 나와 정치범 수용소 등 참혹한 인권 침해 실상을 고발하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며 국제 안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不仅无助于缓和局势，而且会激化矛盾，是不负责任、不具建设性。 다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반박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날 회의 이후 열린 약식 회견에는 5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캠프 데이비드 많이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기서 열리는 정상회담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 자체가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공개 행사나 공식 행사는 하지는 않고 근데 그만큼 또 친밀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백인 수당 그 수상과 네.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해서 이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 중동 평화의 아주 기본이 되는 예.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뭐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번이 13번째인데 처음으로 이 단일 회담 성격으로 모여서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더 편한 상황과 또 이런 의전이 없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정상회의가 정말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게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제도화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이미 기대 성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예. 제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3국 정상이 앞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런 회담을 한다. 이제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예. 우리 그런 고위급 안보 그 담당자들이 또 1년에 만난다. 이런 것이 이번에 공동 성명에 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문화되는 거죠. 물론 뭐 조약처럼 확실한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명문화된 것은 삼국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한미일 협력에 가장 지금 근접하게 이 도전이 되는 것은 내년 미국 대선이거든요. 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혹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죠. 다시 들어온다 하면은 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제도화가 된 한미일 정상회담 기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한국의 입장 또 일본의 입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뭐 이건 미국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한일 관계도 지금은 정상화가 됐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한미일이 틀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또 한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이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동 네. 문건 2건이 채택이 된다 이런데 내용은 어떤 건지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를 좀 뭐 설명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문건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미 얘기한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다라는 네. 문건이 먼저 나오는데 뭐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테마별로 그리고 주요 협력 원칙을 얘기할 것이다. 아마도 그 우리 정부도 얘기하고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인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네. 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할 때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유무역이라든지 법치 그리고 항행의 자유,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주권 존중.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네. 이제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한미일이 같이 공유한다. 이런 원칙들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불법 그렇죠. 침공으로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문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문서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흔히 보는 공동 성명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구체적인 무슨 협의체 창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일의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담길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네. 또 이번 정상회의가 이제 쿼드를 뛰어넘는 안보 협의체로서 이제 첫 발을 때리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나토와 비견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쿼드보다 더 밀접한 협의체가 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쿼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들어가 있는데 예. 인도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네. 사실상 협력은 제한되고요. 예. 또 쿼드는 일정 수준의 딱 그 의제만 갖고 다루는데 이 예. 한미일은 이미 얘기 나온 것처럼 안보 문제 예. 또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이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다양하고 예. 포괄적인 의제를 다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보다 이번 나오는 내용을 봐야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밀접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나토와 비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미 이 한미일을 뭐 준동맹, 예. 삼각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맹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안보 협의체고 또 안보를 넘어서 경제나 다른 부분을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군사 동맹입니다. 예. 나토 5조에 따라서 나토의 회원국 중에 한 곳만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예. 같이 연합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한미일이 그렇게까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학 교수니까 이 예.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좀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도발할 것이다, ICBM 발표 이런 뭐 보고를 국회에다 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북한은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ICBM 최근에 이제 화성 18이라 해서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예. 수 있는 미사일 체계인데 이건 예. 매우 위협도가 큽니다. 그렇죠. 이 미사일을 2번 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려면 예. 수차례 더 쏴야 되는 거고요. 그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좀 우려되는데 이렇게 한미 또 한미일이 이런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한일이 그런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도중에 이전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끝나거나 그 전에 했는데 예. 작년 11월부터 북한이 그 기간 중에 도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만큼 이 한미일이 모여서 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 역으로 보면 예. 이만큼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억제 능력,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북한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달에 워싱턴 예. 선언이 나왔을 때 예.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인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예. 외교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중국의 반응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뭐 좀 안 좋은 반응, 예를 들어서 소집단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반응이 공식으로 나왔는데 네. 다른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거친 반응은 아닙니다. 물론 중국도 최종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이번에 뭐 대통령실이 우리 이미 밝혔습니다만. 중국이라는 주어가 들어가는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도 그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내용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주어를 쓰지는 않겠다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중요한 것은 공동성명에 어떤 표현들이 담기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의 반응의 정도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하는 게 이제 예. 인권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회의까지 열었어요. 회의하고 인권 문제도 이야기하고 북한이 자극이 되진 않을까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납북자 문제 예. 그 문제도 얘기를 하고 또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다 인권에 관련된 문제죠. 안보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데 그건 명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는 중요한 이 안보의 문제를 다루는데 예. 북한 인권과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개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네. 없는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써야 할 비용을 활용해서 이것을 핵 개발에 쓰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황종국 대사도 뭐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계속 다뤄져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자, 지금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가요. 검찰이 목표를 정하고 꽤 맞추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적 추구랑 여부랑은 배임행위가 성립이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자, 신 의원님 일단은 뭐 꽤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검찰 출석하는 모습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선 말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말 가운데 검찰이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추궁을 여러 가지로 당했다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에요, 저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 선대본부장,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성남시장 될 때 선대본부장 출신 김일섭 씨의 로비를 받아서 백현동의 아파트 부지를 2단계만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갑자기 4단계로 상향시켜 주고 그러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해놓고는 결국은 참여 안 시킴으로써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줬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게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왜 많은 진술을 통해서 왜 4단계로 올려줬느냐, 왜 최종 사인을 왜 했느냐, 그게 핵심이 될 테고 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사업 주체에서 뺐느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당했겠죠. 그래서 추궁당하고 나서 하는 말인데 글쎄요, 저는 뭐 이거는 꽤 맞춘다기보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걸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시장 때 도대체 어떻게 평가했느냐, 결정을 왜 그렇게 냈느냐고 아마 엄하게 추궁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세 번의 조사 때와는 달리요. 일부 질문에서는 직접 답변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어저께 출석해서 꽤 맞추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신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예정하지 않은 질문을 검찰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20몇 페이지의 것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뭔가 훅 들어온 거죠. 훅 들어온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럼 부득이하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마 짐작컨대는 지금 핵심 쟁점이 3개잖아요.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핵심 쟁점은 거의 다 준비를 해갔을 텐데 거기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훅 들어왔을 가능성이 2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저는 핵심 쟁점 중에 부득이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검찰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대답을 해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검찰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과 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묶어서 했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하게 될 경우에 여론의 부담도 있는 거고 또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다요. 그러면 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 중앙지검이고 지금 남은 게 수원지검의 쌍방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백현동과 쌍방울을 묶어서 저 영장을 청구한다.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보면 9월달 이야기를 많이 해요. 9월 초 시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9월 초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언론이 취재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10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13시간 중에 10시간을 조사하고 3시간 동안은 조서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무인 찍기 전에 꼼꼼하게 자기 읽어보고 틀린 걸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든지 나름 기소에 대비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영장 이제 청구가 되면 제발로 출석을 해서 심사 받겠다 하면서도 회기 중이 아니라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고 그다음에 우리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적 정도의 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십니까? 비회기 영장 청구는 지금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분리조사로 검찰이 방침을 정한 것이 지지난주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화영 재판, 이화영 공판이 소동으로 2차례 끝나면서 한 달 동안 난리가 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병합 소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검찰이 지지난주에 판단을 했고요. 분리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분리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건 말고 이제 수원지검이 이화영 공판이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일 이후에 수원지검이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분리조사 이후에 병합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병합영장은 검찰이 무지무지 초스피드로 고속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8월 말에 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봐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병합영장이 올 경우에는 9월 초가 될 수밖에 없고 9월 초가 되면은 이제는 휴회를 하는 것이 국회법 내지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 정황을 아는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그 14분 연설 중에 집어넣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는 정치적 레토릭이고요. 이 의미 있는 내용은 사실 불가능한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유의미한 내용이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제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 표결에 앞서서 가결해달라 뭐 이런 입장을 뭔가 좀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 회기 중에 들어온다. 9월 회기 중에 들어오면 표결을 해야 되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제가 제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이 체포 동의안에 영장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회기 중에 비워놓을 테니까 그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걸 뭐 따라갈 이재명 대표의 계산이나 시간표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겠죠. 실무적으로 아마 영장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다면 9월 영장 청구라서 결국은 표결을 거쳐야 될 거고 그러면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홍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39대 138이었잖아요. 1차 영장 때. 그 문제가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표결 결과에 따라서 판사 앞에 서는 이 모습은 피하고 싶은 건데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신경희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답을 안 주셨는데 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 대거 몰려 있었잖아요. 마치 선거 유세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은 동원령을 이재명 대표가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샷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거기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어요. 예. 한 뭐 100명에서 200명 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거 유세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외에 다른 생각 없어요? 기대에 못 미쳤다 여기까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요, 지지자들 앞에서 마련된 이 단상 위에 올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3분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요,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시지프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시지프스의 자신의 처지를 빗댄 이 대표의 발언, 양쪽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싸한 비유인데 이거 좀 어렵죠. 뭐 일반인들이 없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예. 바위를 굴렸다가 또 내려오고 영원한 나는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게 당하고 있다. 정치 검찰에 조작 수사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어렵게 풀어 쓴 걸로 보여요. 예, 그 이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왜 저렇게까지 비유를 했을까요? 근사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요. 네.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별도의 해석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소명을 위해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이 제출하시고 추가 자료는 저희가 언제까지 드리고요. 정례에서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오늘 뭐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는 엘리베이터로.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으로 봐도 아마 보이실 건데요. 이 김남국 의원 눈시울이 붉고 또 콧구도 좀 상기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도 눈물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눈물, 누구를 향해서 갖고 이 눈물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동료 의원들 앞에 서니까 또 이렇게 선후배지간에 뭐 당신 이럴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아마 좀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감정적으로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2차 회의, 두 번째 회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소위라는 게 징계소위니까 예. 7명이서 아마 판단할 텐데 그 내용 뭐 자료를 다 냈다니까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네네. 아마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억울하다 이런 심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은요, 일부 잘못은 반성을 하지만 불법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일로 제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심경도 토로했다고 좀 전해집니다. 김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내부자 정보 내지는 뭐 이해가 상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는 없어 보여요. 물론 강력한 의심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현재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잘못은 했다. 그러나 이게 이 정도로 내가 심하게 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심정을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위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네. 반성을 촉구했을 것이고 그런데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로 코인에 몰빵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역구 의원을
하루라도 제대로 해봤다 그러면은 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적인 책무감이 생겼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김 의원이 너무나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김 의원 해명에 대해서 이제 시원하게 이해한 의원도 미흡하다고 좀 생각을 한 의원도 있다고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이제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 권고안, 그 제명에 대한 권고안이 되냐 아니냐 OX 정도잖아요. 다른 징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 봐요?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심사 소위원 7명이라 그래요. 의원들 네. 7명이니까 아마 무기명 표결할 거예요. 그러면 네. 4대3이든 5대2든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아마 소위에서는 제명, 예. 윤리특위 전체도 안 넘어가면 제명될 텐데 뭐 관건은 뭐 본회의죠, 본회의. 그렇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에서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제명 징계가 내질 경우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해야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과연 아까 뭐 지적은 좀 냉철하게 내려주셨습니다만 의원들 생각은 어떨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명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동료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정파적으로 따지면은 예. 국힘당 의원들이나 다른 소속 의원들은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은 좀 깊은 고뇌에 빠질 거고요. 예. 이 선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건 정말 투표를 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 될 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최소 72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진흙더미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비가 이어지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집들이 나무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진흙더미에서 구조된 남성은 벤치에 누워 숨을 고릅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위치한 히말찰 프라데시에 기습 폭우가 내려 대형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बहुत परेशान है देख तो रहे हैं काम तो कर रहे हैं हमारे आर्मी लगी हुई है एनडीआरएफ या लोकल जो पुलिस मौजूद है फिर भी मिल नहीं रहे बहुत परेशान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이 구조됐고 최소 72명이 숨졌습니다. 수색대가 닷새째 진흙더미를 파내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잔해 아래 묻혀있는 실종자들이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1 बंदों का मिसिंग बता रहे थे टोटल जिसमें से 13 जो है अभी निकला है. 이번 산사태로 도로 수백 개가 차단돼 수천 명이 고립됐고 학교들도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인도에선 매년 6월부터 9월까지인 몬순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 올해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지난달 중순까지 몬순 폭우로 최소 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카탈리나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5일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2,600헥타르 이상이 불이 탔고 주민 7,600여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지사는 폭염에 산불이 더해져서 화재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나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흉악 범죄가 발생한 건데 피해 여성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찰차와 구급차가 황급히 공원으로 향합니다.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원이 수풀을 뒤지며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30대 피해 여성은 A씨와 일면식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자가 비명소리 질렀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신고를 한 거예요.
범행 현장에선 금속 재질의 둔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둔기로 여성을 가격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머리에서 막 절개고 정신이 없대요, 여자는.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동 흉기난동에 이어 인근에서 또다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실상 그냥 길거리 다니기가 요즘에는 좀 무서워요. 경찰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전해드리는 대로 대낮에 서울 신림동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 불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백주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충격적인데요. 예.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형법상 강간살인 미수 예. 내지는 그 강간살인 강간치상 예. 이렇게 지금 되는데 사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보다 훨씬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벌어졌다라는 점에서 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예.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공원과 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둘레길에서 사람 살려라는 목소리를 듣고 인근에 네. 있던 분이 시민이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뒤인 12시 10분 정도에 피의자를 그 경찰이 체포했다라고 하는데 네. 말씀 좀 전에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이게 피해 여성이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고 있었고 또 이 체포를 하고 봤더니만 내가 그 성폭행을 하려고 예.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적이 비교적 드문 산 속에서 있었다라는 점에서 서울 시내 어느 쪽이 진짜 안전한 지대인지 특히 여성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흉기 난동 사건이 맞아요. 일어났거든요. 일단은 피의자 30대 남성,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아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한 2km밖에 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 경비가 강화됐었죠. 하지만 산속이나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까지는 공권력이 좀 미치지 못했던 점 때문에 한번 예.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고 경찰은 이 두 사건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무슨 살인 예고글 이 피의자가 올리지 않았는지 여부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네. 범행의 수법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 달 전에 있었던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은 무차별적이었죠. 이 범행 대상을 가리질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또래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서 한 10시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레길 인근에서 한 2시간 정도를 배회했다라고 해서 예. 혹시 이 여성을 대상으로 뭔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황적으로 보면 2시간 배회하고 했으니까 혹시 계획 범죄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네.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습니까? 평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선, 하나는 범행 예.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 내용 이 두 가지를 평가했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9시 정도에서 집을 나와서 CCTV 확인 결과 예. 지금 한 10시 가까운 시절에 그 범행 장소에 도착을 했던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배회를 네.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범행 현장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사람의 좀 주거지가 있다는 네. 점에 비춰왔을 때는 뭐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지형이나 네.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아가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은 강간하고 싶어서 접근했다라고 한 것은 결국 그 인적이 드문 산 예. 그리고 그 피해 여성들이 요즘 산에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노렸을 자기의 어떤 그 동기를 네.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그 부분을 갖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죄질이 나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네.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30대 남성 병력이라든지 누군지 무엇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술을 마시진 않고 예.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마약이 추출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신상 공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다만 이제 정신질환 이 병력 자체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인데 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서현역의 최원종 같은 네. 경우에도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공개 대상으로 됐습니다. 예. 이 남성도 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둔기를 갖고 있었고 너클을 손에 착용하고 범행에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경찰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사전 범행 성격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이 지금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경찰의 어떤 물리적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윤희경 경찰청장은 예. 그 서현역 그 흉기 난동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 이게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중 밀집 지역, 사람이 많은 역이라든가 쇼핑센터 이를 위주로 해서 네. 한 3,300여 곳에 대해서 네. 병력을 매일 한 12,000명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많은데 경찰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이 비교적 적은 데는 치안 공백 상태가 지금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특히 대국민 그 호소를 하면서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경찰력이 소비되고 될 경우에는 예. 마땅히 어떻게 보면 방범 활동을 해야 될 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어떤 그 대응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 치안 공백이 하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어떤 신속한 어떤 신고라든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계속 이제 체포를 되고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범죄의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경찰로서는 이런 일이 이 치안의 공백 상태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벌의 번식기인 여름에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도 많습니다. 폭염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탈진하기도 하고 벌에 쏘이기도 하는데요. 현직 소방관이 벌집 제거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매달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벌집을 제거합니다. 벌집 제거는 여름이 가장 힘들고 위험합니다. 번식기인 말벌의 독성이 가장 강하고 폭염 속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다 보면 탈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경남 산청에서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즌이 벌집이 가장 출동이 많을 때여서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너무 더워서 막 탈수 증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119 대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비를 들여 1년 동안 연구한 끝에 벌집 제거 전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10층 높이까지 비행하는데 정지 비행을 하며 살충제를 분사하는 기술은 특허까지 획득했습니다. 직원들이 탈진하지 않고 시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제가 현장 경험을 쌓아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119 벌집 제거 출동은 2013년 8만 6천 건에서 2021년에는 20만 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 제거 드론의 성능을 개량해 공식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주민들이 왜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는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8일 발생했던 하와이 산불은 대부분 진화됐는데요. 수습 과정에서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연일 들어오는 가슴 아픈 사진들 함께 보시죠. 마우이 섬 주민들은 경고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111명까지 늘었는데요. 하와이주 당국은 찾지 못한 실종자가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실종된 가족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마우이 중심지에 마련된 대피소 안내판에는 행방불명 가족들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와이 마우이 섬이 이렇게 처참하게 변한 사진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희생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다고요. 네, 희생자들이 발견된 정황을 보면 불길을 피하기 위해 함께 대피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대에 걸친 일가족 4명이 불길을 피하려다 함께 탄 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고요. 아이와 엄마가 부둥켜 안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산불 진압 도중에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좁은 해안 도로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처받은 하와이 주민들의 마음과 잃어버린 아름다운 자연이 부디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남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로도 80mm 이상, 호남 지역에도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까지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34도, 대구는 3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너울이 유입되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고요.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